네, 반갑습니다. 대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발목인대 재건 수술에 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수술을 결정하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아마 외래에서 제가 환자분 발목을 만져보고 이렇게 막 덜컹거림 이런 것들 아마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혹은 이렇게 발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는 검사들도 아마 다 한 번씩 당하셨겠죠. 그러면 발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발목에서 뼈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좀 불쾌한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목이 이제 덜컹거리고 불편하게 되면 발목인대를 봉합하거나 재건하는 이런 수술들을 받아야 하죠. 왜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자꾸 이제 발목이 흔들리게 되면 운동할 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삘까봐 다른 주위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그런 통증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운동하고 나서 발목이 붓거나 아프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증상들이 회복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운동도 좀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잘 삐는 것들을 없애고 싶어서 이런 수술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병원에 가다 보면 이렇게 관절염으로 가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발목 불안정성들이 심하고 아프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나면 한 20-30%가 진짜 오른쪽 그림에 보듯이 관절이 이렇게 없어지는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발목인대를 봉합을 해서 불안정성들을 없애주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아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해서 발목인대를 봉합하거나 관절경으로 하거나 재건술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들은 인대 재건술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관절경으로 인대 봉합 수술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절경으로 인대 봉합하는 것, 그 다음에 열고 인대를 봉합하는 것, 인대를 재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순서대로 발목인대를 고정하는 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나눠 놓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 것들은 전거비인대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 앞쪽에 있는 요 발목인대가 뭐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잘 끊어지는 앞쪽에 있는 전거비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끊어졌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관절경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실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실을 전거비인대 한 곳에 묶어가지고 그걸 다시 뼈에다가 이렇게 봉합을 하는 방법들이죠. 하지만 요새는 좀 더 강하기 위해서 이게 두반을 꼬매기도 하고 이 밑에 있는 종비인대들을 꼬매려는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MRI를 찍어서 촬영을 해보면 이 이제 전거비인대가 뼈 쪽에서 조금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봉합해가지고 전거비인대가 진짜 이렇게 팽팽해지게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관절경으로만 했을 때 저희들이 보면 이 종비인대라고 하는 인대들은 이 각도가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절경으로 봉합했을 때는 발목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은 전거비인대 단독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자들이 다치게 되면 단순하게 전거비인대 하나만 다치거나 불안정성이 생기는 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로 다칩니다. 그래서 전거비인대, 종비인대가 2개가 다 늘어나 버리거나, 뭐 어떤 경우는 인대 자체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그 조직들의 형태가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관절경만으로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전거비 단독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좋은 적응증이 되게 되고, 전거비인대나 종비인대나 이렇게 다방향성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좀 개방성으로 열어서 인대를 봉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인대를 이렇게 봉합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발목인대를 2개 다 잘랐다가 앵커나 이런 여러 가지 실들을 이용해서 종비인대, 전거비인대를 봉합을 하고 그 주변의 조직들을 한 번 더 봉합을 하고, 그리고 신전지대라고 하는 막들도 이렇게 봉합해주는 여러 가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봉합을 합니다. 전거비인대 단독으로 이렇게 한두 반을 뜨는 것들보다는 이런 개방적인 방법들이 좀 더 고정력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발도 빨리 디디게 할 수 있고 좀 더 재활이 조금 더 빠른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저희들 종비인대들도 실제로 봉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휘어져 있는 종비인대 각도들이 사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MRI 상에서 촬영을 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얘기하지만 이 발목인대들이 사실 너무 자주 다치다 보면 이 인대의 뭐 형태가 없어져 버리거나 너무 헐렁거리거나, 봉합을 했지만 다시 재발을 하거나 이런 개양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목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목인대 재건술에 대한 적응증들은 저희 족부 족관절 학회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의논을 모아가지고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서 건이식을 이용한
외측인대 재건술의 적응증을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제 1차 수술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수술하고 났는데 다시 흔들려가지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MRI나 혹은 수술장에서 들어가 봤는데 인대가 결손이 돼서 단순 봉합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발목을 꺾었을 때 각도가 너무 심하게 꺾이는 정도들, 그리고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 그리고 또 BMI가 높아서 이게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전신 이완증, 이제 인대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늘어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운동 선수들, 이제 아무래도 운동 선수들은 굉장히 더 과도한 힘으로 혹은 훨씬 더 높은 압력, 파워 이런 것들을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강도가 높은 이런 고정들, 재건술들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 환자를 보면 각도가 15도 이상 이렇게 꺾이는 사람들, 뭐 이런 경우들은 인대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많이 다쳤다,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전방 전이가 10mm 이상 발생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거비인대라든지 종비인대라든지 이런 인대들이 많이 다쳐서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인대 재건술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힘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수입을 한 제품들인데 다른 사람 힘줄을 우리가 정거비인대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저희들이 재단을 해가지고 정거비인대가 있어야 될 부위에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런 정거비인대를 재건 수술을 해줍니다. 재건 수술을 하면 먼저 이렇게 MRI 상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 환자분은 정거비인대가 진짜로 실제로 뭐 거의 없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자주 다쳐서. 그래서 재건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힘줄들을 이렇게 이식을 하고 여기에 바이오 스크류어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저런 스크류라든지 저런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한 형태의 고정이 되고, 뭐 수술 직후나 혹은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출시를 해보면 일반적인 봉합술이나 관절경적 고정술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형태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거비인대가 좀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거비인대를 단독으로 재건술을 하고, 종비인대 같은 것들은 봉합술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들을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재건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축구 선수들한테 많이 쓰는 건데, 축구 선수들은 발목 가동 범위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를 정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두 가지 다 봉합했을 때의 합병증이 발목의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비인대는 이렇게 볼을 차거나 발목을 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건술을 시행하지 않고, 하지만 정거비인대 발목을 삐지 않게 첫 번째 잡아주는 이 인대들은 재건술을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 방식대로 하게 될 거고, 정거비인대, 종비인대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Y자 형태의 힘줄들을 사용해서 정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모두 다 재건 수술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종비인대 불안정성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MRI를 찍어보면 종비인대도 없는데 여기 지금 보면 종비인대가 재건된 그런 형태들의 MRI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의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이브리드 타입의 혹은 재건 수술들을 운동선수군에서 했던 결과들이 보고가 돼 있는데, 약 91%의 선수가 본래 운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발목인대 봉합술, 뭐 재건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전에 운동으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술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합병증이 없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발목인대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다시 다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재파열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수술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재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재파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시 재손상을 입는 거죠. 뭐 축구하다가 뭐 태클에 걸린다든지, 뭐 계단에서 다시 뭐 넘어져가지고 뭐 꺾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손상이 됐을 때 뭐 10%에서 15% 정도의 재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재건술에 이제 가장 많은 합병증들이 아까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관절이 좀 붓는 거예요. 보통 봉합술이나 관절경적인 봉합술보다는 이런 관절의 부축, 관절의 가동 범위가 조금 주는 경향들이 있어. 아무래도 단단하게 봉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아까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면은 대부분의 뭐 프로 레벨의 축구 선수들도 축구 선수로 복귀를 잘 하는 걸 봐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관절의 구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좀 더 적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신경증상이 좀 생기거나
부종이 좀 오래 생기거나 그리고 뭐 앵커 같은 것들이 부러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일부 보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수술이 합병증인데 뭐 쇼기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신경 손상, 심부정맥 혈전증, 색전증, 뭐 심부전, 간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뭐 구획증후군, 세균 감염,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이 1% 이하에서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모든 수술이 합병증이지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수술하고 하면 이제 주의사항들이 다른 사람 힘줄을 이용해 가지고 내 발목에 이식을 하는 재건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만든 그런 힘줄들이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조심을 좀 해줘야 됩니다. 태어나고 나서도 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소독도 꾸준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약 한 2주 정도는 저희들이 뭐 포발 보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고정하는 거 보면 나사목 같은 걸로 고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막 움직이면 초기에 약간 헛돌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주 정도는 목발 보행을 하는 것들이 좋고 저희가 2주가 지나면은 아마 반깁스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2주에서 4주까지는 이제 반깁스 산채로 걸어 다니게 이렇게 뭐 저희들이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을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재건술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뼈 조각을 같이 깎아내거나 연골 수술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동반 손상들을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처방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외래에서 또 환자분에게 맞는 적당한 재활 과정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 전에 환자분의 몸 상태를 확인할 겁니다. 뭐 고혈압, 간염, 당뇨병, 뭐 간기능, 갑상선 이상, 뭐 혈액은 고장애, 뭐 부정맥, 약물 부작용, 천식, 특이 체질, 기타 심폐기능 이상이 있거나 뭐 최근에 감기를 걸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간호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취는 관절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척추 마취를 할 거고 관절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대퇴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척추 마취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허리에 주사 한 대 맞으면 하반신 마취가 돼가지고 약 한 6시간 정도 마취가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런 체위 변화를 하면 두통이 좀 있는 게 단점이라서 수술하고 나서 좀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관절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무릎 이하로만 마취를 하거든요. 허벅지에 주사를 한 대 맞으면 한 14시간 정도 마취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좀 식사도 좀 가능하고 마취가 좀 더 오래 가니까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는 기간들이 더 줄게 되는 겁니다. 수술 후에 통증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마취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수술에 동의를 하는 서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이유는 제가 이 수술의 목적, 효과 그리고 예상되는 후유증, 합병증 이런 것들을 저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수술에 관한 내용들을 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제가 수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의서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환자분이 환자 이름과 서명 등 여러 날인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발목 인대 재건술 수술에 대한 동의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